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늘 시작을 바라봐야 할 텐데 저는 장 초반에 엄청 잘 오르는 시장 보고 그래 2023년 시작 이렇게 좀 축포를 터뜨려 줘야지 했는데 바로 다시 고꾸라지는 시장을 보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시장 통계가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첫 거래일 그리고 네. 일주일 수익률, 한 달 수익률을 가지고 연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이 어때요? 있어요. 첫 거래 수익이 마이너스 대체적으로 일주일 첫 거래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수익률이 좋았을 때 그 해는 대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수익률이. 근데 오늘 첫 스타트를 그렇게 썩 좋게 끊었다라 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하지만 아직 뭐 주초니까 이번 주 전체적인 주간 흐름도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시장 안을 또 들여다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마감을 했지만은 네. 코스피 200 탑 10 지수 종목들은 너무 1% 잘 이상 올랐죠.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의 안의 모습을 조금 더 네. 곱씹어서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내면의 모습은 이분이 정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뭐라 보신 거예요? 부장님 네. 저를 바로 바라봐 주세요. 틀린 뭐 그림 찾기를 하시면 새해를 될 것 같습니다. 맞이하여 뭔가 네. 눈썹에 힘 빡 주고 오셨어요? 예, 올해는 그 컨텐츠에 좀 집중해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언제 콘텐츠 집중 안 했으니까 우리 네. 박근영 부장님 올해 더 약간 미용업계에 대해서 많은 투자에 관심을 가지라는 시그널이신 것 같긴 한데 자 웃음 터지시는 그냥 웃으세요 이럴 때는 네, 시장 동향 함께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코스피는 13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250포인트 언저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한적 현물 매도 속에 대규모 선물 매수가 출발이 됐고요. 기관은 현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제한적이었습니다. 첫 거래를 맞이하면서 양시장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출발까지 보였는데요. 글로벌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차 그룹의 사우디 산업부와 생산 확대 MOU 체결이라든지 미국의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 혜택과 관련된 이슈가 겹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운수 장비, 전기전자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분이 시장 기대치 이하로 결정된 영향으로 전기 가스업 약세와 음식료품과 성유부가 같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글로벌 금리 상승에 건설과 증권업종의 약세가 특징이었습니다. 배당 차익 거래 금융투자 매도 출회 속에서 외국인 개장 초반 제한적 매도 지속으로 상승폭도 주춤했는데요. 러시아가 키이우 등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뚜렷한 재료가 부재했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도 한산했고요. 주말 사이에 작년 12월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9.5%로 감소를 보였고요. 무역 적자도 47억 달러 발표가 됐습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 좀 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12월 수출 현황 주요 품목 중에 자동차가 28.3% 그리고 석유 제품이 22.7%, 2차 전지가 29.7% 증가세를 보인 게 특징입니다. 제가 표 중에 이제 빨갛게 네모나게 이제 표시된 부분인데요.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 제품, 2차 전지 이쪽이 증가세를 보였다는 건데 특히 자동차와 2차 전지는 역대 월 수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자동차 섹터가 일부 다른 모멘텀도 있었지만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도 이런 부분도 영향을 사실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선박 수출도 76.1% 증가하면서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고부가 선박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투자의 매도가 이어지고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면서 12시를 지나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원달러 환율이 여타 통화 움직임 제한되면서 외국인 증시 순매도 영향에 1260원대 후반대로 상승 보였습니다. 거래 감소 속에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제한적 매수를 보이면서 관망했는데 인트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등은 외국인들의 매수를 우위를 보였고 금융투자 매물은 당분간 추가로 출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이 물량을 받아줄 주체,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줄 것인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업종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장중에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섹터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12월에 2차 전지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고요. 기아와 현대차도 완성차 주가 강세에 운송 장비가 2%의 상승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전기가스업이 가장 부진했는데 특히 이제 한국전력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실망감 매물 출회가 됐습니다. 10%의 급락세를 보였고요. 소비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하면서 섬유복이나 유통도 각각 2%대와 1% 후반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688포인트까지 상승 후에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반전했는데 업종별로는 IT 부품과 일반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반면 섬유 의료 업종이 가장 부진했고 뒤이어 소프트웨어와 오락 문화 콘텐츠가 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부장님은 저 첫 거래일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딱 올해 느낌이 어떻겠다 이런 느낌 가지시잖아요. 네. 오늘 약간 어떠셨어요? 일단 그 첫 거래일이 올라가는 섹터는 좀 잘 봐야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 주셨듯이 이제 벼르고 별러서 이제 사야겠다 생각했던 섹터는 뭐 1월 초에 다소 좀 이 부분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연초 수급이 들어오는 쪽을 조금 주민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중용주와 소용주가 좀 조치면 텐데 아마 연말까지 그 뭐라 그럴까 반대 매매 관련된 그 담보 비율을 증권사별로 일부 이제 뭐 130% 정도까지 완화를 시켜줬다가 오늘 원복되는 날입니다. 그 중소형주 가운데 특히나 이제 일부 어떤 뭐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한 종목도 있지만 그렇게 가면서 이제 잊고 있던 또 신용융자 관련된 이슈가 중소형주 중에 조금 부담스러운 걸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종목별로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을 조금 눈여겨서 이렇게 신용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장 상황 보기 앞서서 우리 박근영 부장님 눈썹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자체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눈치 없다, 주책이다 막 그런데 아니 보이는 건 어떡하죠? 아니 그리고 제가 웃기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시청자분들이 웃어놓고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셨구나 하면서 팩트를 여쭤보는 거고 또 이거 모르는 척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데. 뭐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걸로 네. 보이고요. 이게 나중에 근데요. 네. 빠집니다. 리터치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일주일 뒤면 빠지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제가 오늘 3일 차기 때문에 얼마 안 되셨군요. 앵그리 버드처럼 보일 텐데 일주일 뒤면 빠지고요. 그럼요. 한 달 정도 자연스럽겠죠. 뒤에는 리터치를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전 처음부터 되게 옅게 해가지고 지금 네. 저도 사실 예전에 했었거든요. 전혀 티가 안 나요. 네. 근데 저 정도 해야지 돈 생각 안 나게 잘 됩니다. 그렇군요. TMI 드렸고요. 네. 자, 오늘 가장 잘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시작부터 좋았으니까 자동차 올해 괜찮아지나 하는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자동차 섹터가 자체적으로 괜찮아지나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아직은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29일 날 미국 재무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 관련 추가 지침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를 먼저 띄워주시면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가이던스 핵심 내용인데요. 관련 기업들이 관련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하더라도 리스나 렌트 등 상업용 차량은 생산지를 가리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라고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된 겁니다. 사실 굉장히 좀 반가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에는 한국에서 생산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2022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각각 4만 대 수준이니까 사실은 미국 판매 대수의 5% 비중이라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한 2, 3위권 정도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이던스가 리스 렌트 상업용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북미산이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지침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리스 렌트 등의 사업용 판매 비중이 현대차의 자동차 수출 물량의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현재 확인됩니다. 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이번 추가 지침을 명분으로 다른 보조금 시책에 관련해서 정책 시행을 그대로
원안대로 밀어붙이면서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대기아의 목표인 상업용 관련된 판매 비중을 현재 3에서 5% 수준에서 3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일단 관건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참고로 현대차 그룹의 2018년 기준 상업용 그 렌트, 리스 등의 판매 비중이 그때 당시 20%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현재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 수준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전기차 판매를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으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배터리 광물 세부 조항에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 재무부 관계자가 3월 최종안에 배터리 광물 국가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3월 달에 뭔가 우리나라에게 좀 긍정적인 면이 좀 하나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 재무부는 그 소비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전기차 차종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게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확인을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완성차는 실적에 대한 추가 개선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환율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경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그 판매나 이런 대수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IRA 같은 그 전기차 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주는 뉴스가 주가 흐름을 좀 영향을 주게 되는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IRA에 관련된 어떤 감익 가능성이 더 큰 상황에서 이런 전기차 경쟁력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약간 그동안의 서름을 이제 연초부터 내가 한번 달려보겠다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주가가 좀 올랐죠. 네, 사실 서름치고는 12월에 너무 힘들었어서 계속 그냥 뭐 올랐던 거 그대로 다 네,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센 서름을 만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좀 오르긴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된 멘트로서는 오늘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낸 게 뭐 지난 연말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12월 4주차 중국 내 신에너지차 보험 등록 건수가 전년비 12월 4주차에 전년비 48% 중국에서 급등했고요. 전주비 13%나 일주일 단위로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중국 내 보험 등록 건수가 8,915건, 전 주비 마이너스 13% 감소했고요. 12월 첫째 주에는 11,670건, 그리고 둘째 주는 12,977건. 근데 셋째 주부터 1,254건으로 줄었고, 그러니까 네 번째 주가 보험 등록 건수가 테슬라가 8,915건이니까 사실 중국 내 신에너지차 보험 등록 건수가 상당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BYD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시장의 리딩 업체인 테슬라가 보험 등록 건수 감소가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사실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도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1월 달 중순 이후에 대규모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전기차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다소 좀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4분기 약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실적이 좀 하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슬로우하지 않겠느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오늘 내면서 다양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EV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좀 너무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2024년부터 강화되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의무 생산 비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혜택, 그다음에 유럽의 낮은 기저, 그다음에 상품성이 강화된 신규 EV 생산 관련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수요 고성장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일단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좀 열어주시면 중국의 테슬라 생산량을 보면 중국에서 보면 꾸준하게 위쪽 표를 높여보시면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테슬라 생산량은 괜찮습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부터 1월 초까지 다소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이제 셧다운 된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지만 어쨌든 모델 3나 그 다음에 모델 Y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모델 Y도 견조하게 생산이 계속됐고요. 그림 위쪽 보시면은 중국의 테슬라 판매 내수 수출 비교해서 보면 모델 Y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지금 중국의 테슬라 관련된 그 미국 현지에서 지금 테슬라 재고가 없어가지고 일부 모델에 한해서 테슬라가 중국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셀 3사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셀을 좀 요청한다는 이슈가 오늘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요가 견조하다는 걸 좀 뒷받침해 줬고요.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도 보면은 어느 정도 중국에 좀 안 팔리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또 꽤 괜찮게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판매 점유율이 좀 밀리는 듯 하다가 2022년 글로벌로 본다면은 그래도 점유율이 조금은 이제 위로 약간 고개를 다시 드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디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유럽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을 보이는데요.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를 보신다면은 그 판매량이 변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국내 이제 셀 같은 경우도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쪽의 판매 관련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유럽 쪽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가 증가율이 하반기 되면서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럽 쪽의 테슬라 판매량도 최근 4분기 들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유럽 쪽의 수요가 아직 남아있고 그다음 미국 쪽의 수요가 국내 셀 3사 같은 경우도 아직은 괜찮은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대차증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아마 좀 저가 매수세에 좀 나서자라는 의견을 오늘 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플러스 2차 전지 관련해서 쭉 좋았던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반면에 오늘 이제 안 좋았던 섹터들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하락하는 거 보고 이거 뭐 차익 실현 정도인가 했는데 이게 그 정도 이슈에서 좀 넘어서는 네. 좀 안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 수가 이제 많아질 수 있고, 근데 그 관련해서 유럽 쪽은 다소 중국인들을 좀 반기는 듯한 뉘앙스의 공식 발표들이 많이 나온 반면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등 일부 아시아 지역들은 조금 검역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약간 정책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서면서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단기 비자 제한도 되고 항공편 운항도 축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전 검역 정보도 의무화하고 단기 체류자 격리 관리 등 조치도 상당히 강화되는 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좀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발표가 주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수혜주로 거론됐던 종목들이 오늘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국의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가능성도 사실은 뉴스에서 제기됐습니다.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미국에서 보면은 이게 그 코로나 관련된 그 변이 바이러스 등인데요. 최초에 형성되면서 쭉 올라오던 변이가 BA.5 이게 어떻게 부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BA5라고 이야기되는 이게 이제 쭉 많아지다가 상당히 많이 거의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Q1.1 이게 이제 많이 또 형성되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BQ.1이라 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점점 이제 또 늘어나고 있고 제가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을 보면 XBB 뭐 1.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미국에서 갑자기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 또 새로운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미국 쪽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자 수가 어느 정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중국도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혹시라도 이제 중국 쪽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통하면은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그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정점이 1월 13일 그리고 사망자 정점은 1월 23일 즈음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런던에 소재한 리서치 기관인 이게 에어피니티브라고 불린가 모르겠습니다. 네. 리서치 기관이 에어피니티브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의 춘절 연휴 일제인 1월 23일이 아마 사망자 정점이 나올 거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기사가 나왔고요. 신규 확진자 정점은 이보다 10일 빠른 1월 13일로 정점을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별 확진자 수를 370만 명으로 추정을 했고 1월 말에는 1일 사망자가 최대 2만 5천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12월 30일 현재 일별 확진자 수는 180만 명, 사망자 수가 9천 명으로 추정된다라고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 수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뭐라 그럴까 치사율이 가장 문제죠.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만
이게 정점은 어쨌든 갈 것이고 그다음에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약간 뭐 마스크를 쓰거나 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조금 우려가 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신년 행사에 중국인들이 거리로 많이 나온 사진들을 많이 이제 오늘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치사율이 아직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다행이다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3월 양회에 중국이 결국은 이 소비 관련된 회복 그리고 확대를 최우선으로 과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리오프닝 효과가 그때 이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어서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항공, 카지노, 화장품 면세가 오늘처럼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조금 이게 리오프닝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뭐 하나의 과정이지 않느냐 그러면 리오프닝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좀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표를 좀 올렸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파악이 어려운 상태죠. 중국 정부도 사실 모를 겁니다만 결국은 빅데이터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관련된 12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코로나 웨이브 관련된 부분에 대한 키워드 검색 빈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다면은 대도시는 코로나 고점 정점을 통과에 대한 부분들이 빅데이터 쪽에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뭐 지방 정부와 방역 당국도 베이징과 광저우의 감염률이 벌써 50에서 80%를 돌파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약간 고점 통과는 12월 말 정도로 빅데이터에서는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치사율이다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은 1월 춘절 전후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역시 이제 삼성증권에서 언급을 했는데 중국의 인바운드가 사실 더 이를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결국 그 최근에 슈퍼 인바운드 붐 기간인 2010년에서 16년 동안 중국인의 한국 방문객은 134만 명 수준에서 807만 명으로 거의 6배 정도 증가를 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3년간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상 중국 방문객은 거의 이제 0명으로 수렴했고 작년 같은 경우 한 20만 명 정도로 고점 대비 97.4%는 감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인 방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오늘 중국 인바운드 주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사실은 20만 명 정도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잃을 것이 별로 있느냐. 그러면 이게 주가가 이것 때문에 많이 빠진다고 하면 인바운드 관련된 부분에서 충격을 받은 조정보다는 오히려 1월 이후 1분기 이후에 이 리바운딩 관련된 하반기 리바운딩을 본다면 조금 더 주식은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삼성증권에서 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리오프닝 하고 확 늘어났다고 할 때만 해도 우리 시장에서도 이거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굉장히 쫙 올랐잖아요, 계속. 근데 사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막 그 대유행일 때였었던 게 3월하고 4월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두려움이 컸죠. 사실 6월, 7월부터는 그때부터 막 여행을 많이 맞아요.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여름 휴가들도 네. 많이 다니긴 했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중국 정부 입장으로는 전인대 전에 최대한 그 피크아웃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네. 나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이나 PCR 검사의 강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관련된 정책이 내놓아지자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이 좀 이렇게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는 일단은 한 달 정도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죠. 네. 그 사이에는 관련주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좀 제한적인 부분이 계속 있을 것 같기는 네, 해요. 맞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관련된 이슈일 수 있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의료기기나 제약업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먼저 표를 띄워주시면 좀 쉽게 뭐 이렇게 정리가 된 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라든지 운항 항공편 축소라든지 뭐 입국자의 뭐 검사 의무와 이런 관련된 정리가 된 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입국 전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되고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 특히 이제 잠식식 창석이나 일부는 예외에 하나지만 일단 이 내외국인에 대해서 탑승 시에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됐고요. 이제 언론에 따르면
따르면은 뭐 코로나19가 폭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금 뭐 상해에서만 확진자가 뭐 1,000만 명이 넘어섰다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은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는 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사율이 올라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사망자 수가 이제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면 생각보다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735명으로 기록하면서 오늘 0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일 57,527명보다 34,792명 정도 줄었다고 발표는 됐는데요. 위중증 환자 수가 637명으로 8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거든요. 국내 케이스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어쨌든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감기약 사재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보면은 사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또 감기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재기. 부분들을 사재기하고 그게 또 경기도 지역까지 가서 또 산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이러니까 약간 좀 우려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업계는 정부가 구매 수량을 제한할 경우에 복용량 등을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하면서 포장 단위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기약 관련된 이슈도 지금 오늘 불거지고 있고요. 네. 장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제약 같이 이제 그 감기약 원재료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올랐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는 오늘 급등세로 또 끝났어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약간 차별은 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코로나19 관련주 일부라든지 그 다음에 PJ전자, 뭐 메가이시에스, 경남제약, 화일약품, 영진약품 이렇게 일부 또 차별화된 약간의 제약사들도 거기에서 또 오른 종목도 꽤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무작위하게 그냥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개별적으로 또 가는 종목도 있어서 약간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에서 조금은 힘을 쓰고 있다.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뭐 레모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연계가 되잖아요. 우리가 뭐 비타민 같은 걸 그렇죠. 좀 많이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일부 또 중국에서는 황도를 또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뭐 그렇게 또 그쪽에서 알려져서 황도 캔이 또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일이네요. 글쎄요. 또 뭐가 도움이 될까요? 네네. 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시장에 회자가 되면서 이제 뭐 관련주로 언급이 될 수 있는데 뭐 황도 관련주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 레모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비타민 C. 예. 그래서 이제 뭐 판매량이 좀 늘 수도 있다 이런 우리가 뭐 약간의 어떤 연계고리는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사실은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별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장 초반 그리고 이제 좀 진행되는 내내 좀 유지됐던 상승은 웹툰 관련된 종목인데 뭐 작년 말부터 웹툰주들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 컨텐츠진흥원에 따르면은 이제 21년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가 1조 5,660억, 그 2000년 대비 48.6% 증가했고 작년에도 당연히 좋았겠죠. 그래서 수익화에 더해서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영상으로 이어지는 IP 밸류 체인 관련된 구축이라든지 인수 플랫폼 사와의 시너지 강화 때문에 웹툰 산업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공략 핵심 축으로 삼고 있는 웹툰 산업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그 한국에서 검증된 BM을 뭐 여러 가지로 해외 플랫폼에 적용하면서 그 웹툰 사업 수익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지난 10월 프리미엄 웹소설 플랫폼의 욘더를 북미 시장에 출시했고요. 카카오는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에서 3시간 기다리면 무료를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를 선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게 3다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걸 해외 플랫폼에 접목한 것은 수익화 가능성을 시험하면서 신규 이용자들에게 확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것보다도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작년 연말부터 이제 웹툰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왔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특이한 이슈는 빈살만의 PIF, 그다음에 GIC,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펀드거든요. 펀드. 네. 빈살만 관련된 펀드인데 네네. 카카오엔터에 1조 원대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오늘 뉴스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확정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카카오엔터에 이제 1조 원대 투자를 추진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카카오엔터는 여전히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IP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뭐 영상 컨텐츠라든지 음악 사업 부분도 확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스터 블루나 디엔스 미디어, 대온 미디어 등의 일부 웹툰 관련주도 상승을 보였고요. 또 1월 달에는 또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이 또 실사화돼서 이번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원작자가 이번에 이제 그거 됐는데 대온 미디어인가요? 이게 또 옛날에
슬램덩크와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됐었던 적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빈탈만 그 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뭐 SM, 네이버 그리고 게임주 중에 넥슨이었나요? 이미 투자를 한 바 있었죠. 이전에 한번 요 카카오 관련해서도 그럴 수도 있다 카더라, 검토한다 카더라 했는데 이게 좀 뭔가 가시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연관해서 기업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뭔가요? 사실 그 SAMG 엔터라는 종목이 네. 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약간 급등세입니다. 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자, 왜요? 그러면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1위 쪽에 있는 이 저 컨텐츠 1위에 올라있는 저 컨텐츠가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이게 저는 게임이에요? 저는 이제 그 플랫폼 컨텐츠인데요. 저는 아들이 둘이라서 이제 이걸 별로 안 보는데 딸 계신 분들은 이걸 또 많이 보실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군요. 네네. 이게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이라는 건데 이게 중국 최대 OTT 런칭 하루 만에 1위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SAMG 엔터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게 지난 29일 날 중국 4대 OTT 플랫폼의 유쿠, 텐센트, 아이치, 망고 등에 동시에 런칭을 했는데 유쿠와 아이치에서 바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유쿠, 아이치, 텐센트 등 3개 OTT 채널의 유료 가입자 수가 넷플릭스 글로벌 가입자 수 2억 3천만 명 대비 현재 30%가 많은 3억 명으로 유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뭐 어쨌든 OTT 쪽에서 1위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SAMG 관련된 엔터 관련 쪽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뭐 미니 특공대도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매출 올린다 등등 이렇게 이제 국내 컨텐츠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슈퍼빙스라는 또 국내 컨텐츠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슈퍼빙스는 저 아들이 잘 봐서 이제 옛날에 봤는데 어쨌든 한국 컨텐츠가 중국 시장에서 일단 먹히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콘텐츠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 부장님 네. 그 아바타 보셨어요? 아, 30날 제가 예약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 둘째가 이번에 그 A형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못 가고 이제 보셨구나. 예. 언제 못 그럼 가고. 다시 재예약? 다시 예약을 해야죠. 지금 아직 예. 좀 3D 자리가 있긴 한가요?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1월 10일까지 보니까 3D가 거의 만석입니다. 1월 10일까지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도 안 보셨죠? 네, 아직 안 봤습니다. 저도. 보실 생각? 사실 3시간이라는 허리 시간이 아파요. 이제 가장 큰 걱정이 허리 되는 아파요. 부분이고 사실 이게 네. 막 유행이다라 그러면 잘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도 봤던 영화가 네. 탑건 매버릭 아. 한 편밖에 못 봤었거든요, 사실. 저도 탑건 봤죠. 예,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예, 네. 중간에 살짝 졸음이 오긴 하는데 예, 전 네. 2D로 그냥 봤거든요. 볼만하는 또 보셨다라는 이야기하면 또 궁금해서 반응이 근데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것 중에 A형 독감 네.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즘 완전 아이들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인가요? 그게 A형 독감이 뭔지 몰랐는데 그게 신종플루가 A형 독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미플루 처방을 하더라고요. 타미플루. 예, 그래서 5일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뭐 고열과 독한. 근육통이 되게 심해요. 그 둘째가 갑자기 이렇게 걸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걸 못했는데 예, 뭐 제가 뭐 영화를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네. A형 독감이 지금 엄청나게 유행인 것 같아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여러분, 같습니다. 우리 아이도 얼른 쾌유하게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A형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쉬는 연말 사이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막 공격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러시아가 자폭 드론, 그 네. 미사일을 동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가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국내에도 사실은 연말에 드론 사태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뭐 3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드론 관련된 뭐 군의 드론 생산 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도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은 러시아에게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속한 영토에서 러시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사는 이들을 보호할 군사 작전이라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종전보다는 확전에 대한 의지가 또 강하다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서 다소 조금은 그 건설 기계 관련된 쪽도 좀 좋지 못한 센트로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또 장초반부터 올랐던 종목이 있었으니 엔터주 가운데서도 YG 엔터테인먼트가 뜨거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전반적인 엔터사 기획사가 다 오른 건 아니고요. 네. YG 엔터가 일단 급증세를 보였는데 일단 그
양현석 대표 관련된 이슈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가요? 맞아요. 예. 22일인가 23일 정도에. 네,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검찰이 항고했지만 일단 그 부분이 불확실성이 1차적으로는 조금 해소가 된 듯한 느낌을 줬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YG엔터 관련된 7인조 신인 걸그룹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베이비몬스터. 네, 이름이 베이비몬스터라 불리고요. 블랙핑크 이후에 7년 만에 걸그룹에 런칭이 됐는데 이게 그 모두가 10대래요. 그 이번에 뉴진스처럼. 뉴진스도 제일 어린 쪽 16살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최근에 10대 걸그룹이 이렇게 트렌드인가 싶을 네. 정도로 어쨌든 새롭게 나온 걸그룹인데 이 블랙핑크 이후에 이제 걸그룹이 없었던 상황에서 7년 만에 이제 오픈을 하고 하다 보니까 YG 엔터가 일단 오늘은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와 떠나서 이제 지금 일단 YG 엔터가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른 기획사들은 좀 빠졌습니다. 근데 약간 좀 저희가 좀 서칭을 좀 해봤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그 한국 쪽에 그 음반 판매 관련된 세일즈 자료인데요. 표를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고 보면은 뉴진스가 선주문 80만 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대 걸그룹 5위 기록이고요. 데뷔 이래 최단 기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그룹으로 일단 올라섰습니다. 선주문 4위 100만 장, 그리고 6위 72만 장의 트와이스 앨범과 그리고 있지 앨범이 현재 총판 모두 100만 장을 넘어선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제 피어 걸그룹으로 할 수 있는 르세라핌 최근 앨범 안티 프로자일이 선주문이 60만 장, 총판 83만 장 기록 중이고 레드벨벳의 최근 앨범 버스데이 선주문이 71만 장, 총판 63만 장 기록이니까 지금 걸그룹 전성세대가 이제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이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팔리면서 결국은 이제 그 굿즈라든지 음반과 관련된 그 이렇게 사는 어떤 층들이 결국은 남성보다는 여성 위주로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걸그룹이 좀 그래서 좀 잘 안 된다는 이슈도 사실 있었지만 최근에는 팬덤이 여성들 위주로 어떤 걸그룹 쪽의 팬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보이그룹도 잘 되고 걸그룹도 잘 되고 그다음에 신인의 어떤 그런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졌다. 과거에는 한 5년 정도 지나야지 약간 뭐 이렇게 BP상 올라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히트를 치는 어떤 공백기가 길었다면 최근 1, 2년 사이에 공백기를 깨고 바로 히트를 치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니까 기존 그룹과 신규 그룹이 같이 올라오는 그림이니까 기획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오늘 이제 YG엔터가 좀 오르고 다른 종목들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기획사들의 실적들이 좀 올라오는 배경에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주말에 YG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악재와 호재가 다 혼재가 됐었어요. 뭐 아이콘이나 맞아요. 뭐 빅뱅의 태양 이런 대성 멤버들이 YG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막 쏟아져서 이 개장 첫날부터 시장 안 좋겠는데 했는데 주말에 그를 덮을 만한 이슈 두 가지가 있었어요.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빅뱅의 지드래곤이 그렇죠. 이제 활동 시작하겠다. 네. 앨범을 낸다고. 그리고 저도 오늘 그 엔터 담당 네. 직원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선 계약이 불발된 경우에는 당장 YG 쪽에 이익 기여도는 조금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 좀 어떤 영향은 좀 제한되는 제한적일 부분인 것 것이다. 같고 앞서 뉴진스부터 시작해서 요새 네. 4세대 아이돌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전부 다는 네.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만 접하는데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앞서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인이라는 그 기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짧게 연습하고 데뷔한다는 거 아니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탕. 대스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방송 매체 채널을 통해서 네. 기반을 다지는데 시간이 그쵸, 좀 오래 그쵸. 걸리잖아요. 뭐 어디 런닝맨도 나가야 되고 예능 여러 가지 프로그램 패널 나가서. 나가고 이러면서 인지도를 그쵸. 높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는 요즘은 자체 채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시작하면서 인지도가 바로 그냥 어느 그 높은 수준에서 스타트를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것도 있잖아요. 대형 기획사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는 BTS가 소속되어 있던 그렇죠. 하이브의 걸그룹이다. 네, 뭐 그렇죠. 예전에는 빅뱅이 소속되어 있던 YG의 걸그룹 블랙핑크다. 이런 효과도 정말 기본 무시할 수 구독자 없는 것 수가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에 오랜만에 반등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께는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일부 게임주들 또 중국 관련된 이슈가 또 있나 봐요. 맞습니다. 뭐 지난 뭐 연말에 이제 판호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네. 오늘도 판호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띄우시면 이 중국어로 돼 있어서 약간 뭐 저도 이게 좀 필요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표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표고요. 이게 뭐냐면 뮤
레전드라는 게임입니다. 네. 글로벌 서비스 게임인 뮤 레전드가 중국의 판호 발급 소식이 나오면서 벨로프라는 회사가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벨로프는 리퍼블리셔로 알려져 있고요. 네. 뮤 레전드라는 회사는 그 게임은 개발사가 웹젠입니다. 뮤가 이제 웹젠이라는 회사가 이제 네.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뮤젤랜드는 이제 개발사가 웹젠이어서 웹젠도 주가가 올랐고요. 관련된 벨로프라는 회사가 이제 리퍼블리셔로서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아무튼 뭐 개별단으로 좀 중국에서 약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가 발급되는 부분들이 과거와 좀 다르다. 왜냐면은 과거에는 아주 오래된 게임들이 판호 발급이 일부 좀 있었고 아마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나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가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판호 발급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 신작이라든지 최근에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이번에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점이고 그만큼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겼다. 그 자국의 게임사들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겼다는 어떤 방증도 될 수 있지만 아무튼 국내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판호 발급이 되면서 매출단이 올라온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게임 올해 어떨까요? 사실 작년에 뭐 작년뿐만 아니라 쭉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게임 관련된 산업이 약간 달라지는 게 중국 쪽에서는 RPG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올라와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MMORPG가 대세입니다. 근데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그 일본은 MMORPG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캐주얼형 그 RPG 게임 이런 네. 것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포류 이런 것들도 아직은 강세인데 국내는 아직까지 대부분 다 MMORPG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국내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열어준 것도 아마 그런 MMORPG가 아닌 게임들은 그 자국 내에서도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 이야기한 것 같고 원신이라는 게임 같은 경우도 오히려 국내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네. 매출 상위단에 굉장히 오랫동안 돈을 벌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가 잘하는 MMORPG하고 좀 다르다 중국 시장. 그러면 그쪽에서 약간의 어떤 문호 개방은 자신감의 어떤 확로라든지 그다음에 텐센트나 이쪽도 지금 굉장히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열어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콘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MMORPG에 집중된 게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매출단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다만 2022년도보다는 올해 신작에 대한 어떤 타이틀들이 굉장히 좀 풍성하게 나오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온지에 대한 이슈가 뭐 작품마다 많이 나올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6월에도 신작 게임 되게 큰 기업 두 기업이 딱 맞붙더라고요. 이제 사실 상반기에 게임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들려올 텐데 그게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미리 예약한 선주문이나 실제 반응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나 실적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사실 게임주 우리 또 정프로님이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그런가요? 네. 부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우선 업황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네. 쉽지 않아요. 나오는 신작 출시 게임이 좋지 그쵸. 않을지 사실 그 수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어렵죠. 없으니까 대신 이 산업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산업.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게임 산업은 사람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부족한가요? 그 인력은 개발 여전히 인력? 많지만 근데 어떤 그 인력에 대한 노동 그 일자리를 만들기에 참 좋은 직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드는데. 근데 네. 그거는 우리한테도 그렇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산업을 막무가내로 규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수 일자리를 있다. 많이 만들수록 좋은 구도니까. 그러니까 요즘 자꾸 판호 관련돼서 조금 중국의 톤이 부드러워지는 게 네. 그동안에 너무 타이트하게 구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이쪽을 조금 풀어줘서 조금 다시 어떤 붐을 때. 일으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 핵심은 결국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산업적으로 그러면 판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죠.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 앞으로 또 중국발 모멘텀이던 이제 국내에서 다양한 게임에 출시든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승하는 걸 보고서 네. HTS를 닫았거든요. 근데 네. 하락 전환을 바로 하더라고요. 예, 뭐 엔터미디어 쪽은 사실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종가 몰입이 별로 좋지는 못했는데요. 그 대신증권에서 코멘트를 낸 걸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컨텐츠나 광고주는 좀 판매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뭐 컨텐츠 관련해서는 11월 이후에 사실 급등을 보였고 그때 사실은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등을 포함한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괜찮았고 연말에 또 아바타라든지 일부 이제 또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극장주도 그랬고 그다음에 웹툰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이제 엮이면서 IP와 관련된 이슈가 또 연계되면서 컨텐츠들이 나쁘지 않았죠. 근데 이제 11월 이후에 주요 대작들이 동시에 공개가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이제 그때 이후로도 괜찮았습니다. 연말에.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도 이제 일부 구작들이 이 중국의 OTT 쪽에 이제 방영이 되면서 약간 좀 뭔가 중국에서 풀어주나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린 겁니다. 근데 중국발 모멘텀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시 방영 정도는 돼야 뭔가 구체적으로 좀 열어준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는 거고요. 연말 대작들의 공개가 이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컨텐츠들의 부진이 다소 이제 약간 모멘텀 소멸이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공개 작품들을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1월 11일 날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1월 14일 날 1타 스캔들 그리고 2월 6일 날 청춘 월담 그다음에 컨텐츠를 중앙 같은 경우는 1월 7일 날 대행사 2월 15일 날 카지노 시즌 2 그리고 SBS는 1월 6일 날 법전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회자가 될까 굉장히 주목을 받을까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실적은 좋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컨텐츠주들은 역시나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게 대신증권의 코멘트인데 결국 모멘텀만 놓고 보면 작품 규모가 아주 커서 정말 이벤트가 정말 드리븐되거나 그다음에 글로벌 OTT 동시 방영 또는 오리지널 작품이 준비되는 시점부터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당분간 주가 모멘텀에 대한 공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공백기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을 좀 보자는 거고요. 광고 같은 경우는 4분기 성수기 효과나 월드컵 영향 때문에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는 역시 드리운 그 이슈가 결국 경기 침체입니다. 그럼 광고주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하겠느냐 이런 이슈가 결국은 발 수밖에 없어서 광고 관련된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사실은 부정적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고요. 안정적인 캡티브 물량과 디지털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그러니까 디지털 쪽에서의 실적 성장이 나오는 회사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확인이 될 때 주가가 반응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방산주가 올랐는데 네. 북한이 또 도발을 했나요? 네, 사실 뭐 그 연말 연초 뭐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조금 이제 격양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것도 그러지만 이제 작년 K 방산 수출 수주액이 170억 달러, 21조 5천억대로 역대 최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건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미국발 관련된 부분에서 비싼 미국 물자보다는 이제 뭐랄까 상당히 좀 가성비. 예, 그렇죠. 가격은 괜찮고 성능도 미국하고 연동이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국내 관련된 K 방산 수출 금액이 올라오고 있고요. 작년 그 관련된 부분들은 2021년 대비 134%나 늘어난 규모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뭐 유럽 쪽도 아마 GDP 대비 뭐 2% 이상 이런 국방비 증액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어떤 유럽 쪽도 국방비 증액을 계속 하면서 해외 쪽의 어떤 그런 물량들을 좀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K방산 수출 수주액 목표치를 170억 달러 이상을 제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업계에도 이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랄까 서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약간 도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K방산 수출 수주액이나 올해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뭐 관련된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안보 관련 예산이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뭐 미국산 방산 제품을 쓰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라고들 해요. 비싸서요? 비싼 것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오래 중국이 이랑 어떤 교육이 많은 나라들은 네. 눈치가 보인다라는 거죠. 미국 무기 샀냐 너네? 네. 이렇게 될수 그런 것이 이제 의식되다 보니까 품질은 미국과 유사한 네. 이제 한국 제품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더 특수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네. 뭐 우리 관련주들 좀 지속된 관심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 K방산이 또 올해 얼마나 또 많은 수주 성과를 내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증시셔텀에 오늘도 새해 첫날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더 넓은 대양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